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늘이 잠시 빌려준 존재일 뿐이다. 법정 스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고 있다.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언젠가는 자식이 나를 돌봐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독이 된다. 부모가 자식에게만 의지하려 할 때 관계는 짐이 된다.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 자식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이다. 스스로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혼란에 빠진다. 젊을 때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 도움이 필요해지니 자식들이 멀어져 간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답은 간단하다. 우리가 자식을 독립된 존재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식을 내 소유물처럼 여겼기 때문이다. 자식에게 무언가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자식은 원래 떠나야 할 존재다. 자식은 자신만의 삶을 살아야 할 존재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새끼 새가 둥지를 떠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이 법칙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자식이 떠나면 서운해한다. 자식이 연락을 자주 하지 않으면 섭섭해한다.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않으면 원망한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이 마음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자식에게 기대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진다. 자식도 부담스러워한다. 독립이란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독립되어야 한다. 마음의 독립이란 자식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 자식이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다. 자식이 연락하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 어려운 일인가? 처음에는 어렵다. 오랫동안 자식에게 의존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습하면 된다. 조금씩 자식으로부터 마음을 떼어내면 된다. 그렇다고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사랑은 하되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자식을 위해 기도는 하되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다. 자식의 행복을 바라되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다. 자식은 내가 키웠지만 내 것이 아니다. 자식은 내가 낳았지만 내 소유가 아니다. 자식은 하늘이 잠시 내게 맡긴 존재일 뿐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독립의 첫걸음이다.
독립한 부모가 되면 어떻게 될까? 자식과의 관계가 더 좋아진다. 자식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억지로 연락하지 않아도 된다. 독립한 부모는 당당하다. 자식에게 미안해하지 않는다. 자식에게 눈치를 보지 않는다. 자식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쓰지 않는다. 독립한 부모는 자유롭다. 자식의 일정에 맞추지 않아도 된다. 자식의 기분을 살피지 않아도 된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 나이 든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가? 바로 독립된 모습이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모습이다. 스스로 행복해하는 모습이다. 자식들은 이런 부모를 보며 안심한다. 부모가 혼자서도 잘 지내니까 걱정이 줄어든다. 부모가 자신에게만 의존하지 않으니까 부담이 없다. 결국 독립은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자식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내가 독립해야 자식도 자유로워진다. 내가 독립해야 자식도 편해진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자. 자식에게 기대는 마음을 조금씩 줄여보자. 자식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하늘이 잠시 빌려준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여보자. 이것이 바로 독립의 의미다. 남에게 의지할수록 자유는 줄어든다. 정약용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많은 부모들이 모르고 있다. 자식에게 기대를 걸면 걸수록 자신의 자유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자식에게 전적으로 기대는 순간 부모의 자유는 사라지고 원망이 쌓인다. 기대란 무엇인가?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자식이 나를 돌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자식이 자주 연락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자식이 내 말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하지만 기대는 독이 된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다. 기대가 클수록 원망도 크다. 기대가 클수록 괴로움도 크다. 왜 우리는 자식에게 기대를 하게 될까? 어릴 때부터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기 때문이다. 자식을 위해 내 꿈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자식을 위해 내 시간을 다 바쳤기 때문이다. 자식을 위해 내 돈을 다 썼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서 생각한다. 이제 자식이 나를 위해 뭔가를 해줘야 한다고. 이제 자식이 나에게 보답해야 한다고. 이제 자식이 나를 돌볼 차례라고. 하지만 이런 생각이 함정이다.
자식은 내가 희생한 만큼 나에게 보답할 의무가 없다. 자식은 내가 베푼 만큼 나를 돌볼 의무가 없다. 자식은 자신의 삶을 살 권리가 있다. 기대를 하면 어떻게 될까? 자식의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 쓰인다. 자식이 연락하지 않으면 서운하다. 자식이 찾아오지 않으면 섭섭하다. 자식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화가 난다. 결국 내가 불행해진다. 자식도 부담스러워한다. 관계가 나빠진다. 서로 멀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대를 내려놓아야 한다. 자식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야 한다. 자식이 해주는 것은 모두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식이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식이 찾아오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은 것이다. 자식이 내 말을 듣지 않아도 화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마음이 편해진다. 자식에게 짜증내지 않게 된다. 자식도 편해한다. 관계가 좋아진다. 기대를 내려놓는 방법이 있다. 첫째, 자식도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자. 자식도 자신의 일로 바쁘다. 자식도 자신의 가정이 있다. 자식도 자신만의 고민이 있다. 둘째, 내가 베푼 것은 내 선택이었다고 인정하자. 누가 시켜서 자식을 위해 희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기꺼이 선택한 일이었다. 보답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다. 셋째, 자식의 행복을 진정으로 바라자. 자식이 나를 돌보는 것보다 자식이 행복한 것이 더 중요하다. 자식이 나에게 신경 쓰느라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 안 된다. 자식의 자유로운 삶을 응원해주자. 넷째, 내 삶에 집중하자. 자식 생각만 하지 말고 내 일을 찾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보자. 내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자. 내 취미를 즐기자.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자. 자식이 해주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자. 자식이 건강하게 자란 것만으로도 감사하자. 자식이 자신의 삶을 잘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자. 기대를 내려놓으면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 자식들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한다. 자식들이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온다. 자식들이 오히려 더 잘해준다. 왜 그럴까? 부모가 기대하지 않으니까 부담이 없어진다. 부모가 원망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해진다. 부모가 강요하지 않으니까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진다. 반대로 기대가 클수록 자식들은 멀어진다. 부모의 기대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부모의 원망이 무겁기 때문이다. 부모의 간섭이 싫기 때문이다. 결국 기대는 덫이다. 기대할수록 얻는 것은 줄어든다. 기대하지 않을수록 얻는 것이 많아진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묘한 법칙이다. 오늘부터 기대를 내려놓아 보자. 자식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자. 자식이 해주는 모든 것에 감사하자. 자식의 자유로운 삶을 응원하자. 그러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자식도 자유로워질 것이다. 관계도 좋아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대의 덫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사람은 늙을수록 더 자신을 지켜야 한다. 박경리 선생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경제적, 정신적 자존을 지키는 것이 노년의 품격이다. 많은 노인들이 착각하고 있다. 나이가 들면 자식에게 의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나이가 들면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자존이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마음이다.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의지다. 왜 나이가 들수록 자존이 중요할까? 나이가 들수록 사회에서 소외되기 쉽다. 나이가 들수록 무시당하기 쉽다. 나이가 들수록 의존적이 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자신을 지켜야 한다. 자존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 자식들 앞에서 초라해진다. 자식들에게 함부로 대해진다. 자식들이 부모를 무시하게 된다. 결국 관계가 나빠진다. 경제적 자존이 무엇인가? 자신의 돈으로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자식에게 돈을 빌리지 않는 것이다. 자식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이 벌어서 자신이 쓰는 것이다.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 자존을 포기한다. 자식이 돈을 벌고 있으니까 의존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자식이 부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자존심을 무너뜨린다. 물론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몸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연금이 너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자식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자존은 지킬 수 있다.
자식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자식의 도움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최대한 자립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정신적 자존이 무엇인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당당히 표현하는 것이다. 자식의 말에 무조건 따르지 않는 것이다. 자신만의 가치관을 지키는 것이다. 자신의 인격을 지키는 것이다. 많은 노인들이 정신적 자존을 잃는다. 자식이 어른이 되었으니까 자식 말이 맞다고 생각한다. 나이가 들어서 판단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한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면 자아가 사라진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으면 존재감이 없어진다. 자신의 가치관을 버리면 인격이 무너진다. 자존을 지키는 방법이 있다. 첫째, 계속 배우고 성장하자.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을 멈추면 안 된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자.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자. 둘째,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자. 가능한 한 자신의 돈으로 생활하자. 작은 일이라도 돈을 벌어보자. 용돈이라도 자신이 관리하자.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말자. 셋째, 자신만의 활동을 갖자. 자식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자신만의 취미를 갖자. 자신만의 친구들을 만나자. 자신만의 시간을 갖자. 자신만의 공간을 지키자. 넷째,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말하자. 자식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자. 자식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지적하자. 자식에게 무조건 따르지 말자.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자. 다섯째, 자신을 소중히 여기자. 자신의 건강을 챙기자. 자신의 외모를 가꾸자. 자신의 마음을 돌보자. 자신을 사랑하자. 자존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 자식들이 부모를 더 존중하게 된다.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더 경청하게 된다. 자식들이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관계가 더 건강해진다. 자존이 있는 부모는 다르다. 당당하게 살아간다. 자신감이 넘친다.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자신의 삶을 주도한다. 반대로 자존이 없는 부모는 어떨까? 자식들에게 무시당한다. 자신감을 잃는다. 의존적이 된다.
초라해진다. 나이가 든다고 자존심을 버릴 필요는 없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이 더 중요하다. 자존심이 있어야 품격이 있다. 자존심이 있어야 존경받는다. 물론 고집과 자존심은 다르다. 고집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자존심은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다. 고집은 관계를 나쁘게 만든다. 자존심은 관계를 좋게 만든다. 오늘부터 자존을 지켜보자. 경제적으로 독립하려고 노력하자. 정신적으로 당당하게 살자. 자신을 소중히 여기자.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자. 그러면 노년의 진정한 품격을 갖게 될 것이다. 자식들도 부모를 더 존경하게 될 것이다. 자신도 더 행복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존의 힘이다. 재산은 물려줄 수 있어도 삶의 지혜는 함께 나눠야 한다. 이어령 선생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 기대지 않고 대신 삶의 경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자식에게 더 큰 선물이다.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고 있다. 자식에게 돈을 많이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자식에게 재산을 남겨주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소중한 것은 따로 있다. 진짜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삶의 지혜다. 살아온 경험이다. 겪어온 이야기다. 깨달은 교훈이다. 돈은 언젠가 떨어진다. 재산은 언젠가 없어진다. 하지만 지혜는 평생 남는다. 경험은 평생 도움이 된다. 교훈은 평생 가치가 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혜를 나누지 않을까? 자식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식들이 잔소리라고 여길까봐 걱정하기 때문이다. 자식들이 귀찮아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방법의 문제다. 잔소리로 하면 듣기 싫다. 강요로 하면 거부한다. 억지로 하면 반발한다. 자연스럽게 나누면 된다. 어떻게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을까? 첫째, 강요하지 말고 이야기로 들려주자. 교훈을 직접 말하지 말고 경험담을 들려주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말자. 대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하자. 둘째, 자식이 물어볼 때까지 기다리자. 자식이 관심을 보일 때 이야기하자. 자식이 힘들어할 때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자식이 도움을 청할 때 지혜를 나누자.
셋째, 판단하지 말고 공감하자. 자식의 선택을 비판하지 말자. 자식의 실수를 탓하지 말자. 자식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넷째, 내 경험을 겸손하게 나누자. 내가 항상 옳다고 하지 말자. 내 시대와 지금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자. 내 방식이 무조건 좋다고 하지 말자. 참고만 하라고 조심스럽게 말하자. 어떤 지혜를 나눌 수 있을까? 인간관계에 대한 지혜가 있다. 어려운 사람들과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할 수 있다.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경험을 나눌 수 있다. 친구를 어떻게 사귀었는지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 돈에 대한 지혜도 나눌 수 있다.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경험을 들려줄 수 있다. 어떻게 돈을 관리했는지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 돈 때문에 어떤 실수를 했는지 솔직히 말할 수 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음을 나눌 수 있다. 일에 대한 지혜도 있다.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이야기할 수 있다. 상사와 어떻게 지냈는지 경험을 나눌 수 있다. 힘든 일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어떻게 맞췄는지 지혜를 나눌 수 있다. 건강에 대한 지혜도 나눌 수 있다. 어떻게 건강을 지켰는지 경험을 들려줄 수 있다. 병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이야기할 수 있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 나이 들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음을 나눌 수 있다. 가족에 대한 지혜도 있다. 부부싸움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경험을 나눌 수 있다.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지 이야기할 수 있다. 시댁이나 처가와 어떻게 지냈는지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 가족의 소중함을 어떻게 깨달았는지 지혜를 나눌 수 있다. 실패에 대한 지혜도 나눌 수 있다. 어떤 실패를 했는지 솔직히 말할 수 있다. 실패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경험을 들려줄 수 있다. 실패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교훈을 나눌 수 있다. 실패가 왜 필요한지 깨달음을 알려줄 수 있다. 하지만 지혜를 나눌 때 조심할 점이 있다. 첫째, 강요하지 말자. 자식이 싫어하면 그만두자. 자식이 거부하면 물러서자. 자식의 의사를 존중하자. 둘째, 비교하지 말자. 우리 때는 이랬다고 하지 말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다고 하지 말자. 내 방식이 더 좋다고 하지 말자. 시대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자. 셋째, 판단하지 말자.
자식의 선택을 비판하지 말자. 자식의 생각을 무시하지 말자. 자식의 방식을 부정하지 말자.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지혜를 잘 나누면 어떻게 될까? 자식들이 부모를 더 존경하게 된다. 자식들이 부모의 경험을 고마워한다. 자식들이 부모와 더 많은 대화를 하게 된다. 자식들이 부모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긴다. 또한 부모 자신도 보람을 느낀다. 내 경험이 도움이 된다는 기쁨을 느낀다. 내 삶이 의미 있었다는 확신을 갖는다. 자식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관계가 된다. 오늘부터 지혜를 나눠보자. 재산보다 소중한 것을 물려주자. 돈보다 가치 있는 것을 선물하자. 강요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나누자. 판단하지 말고 공감하며 이야기하자. 그러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자식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게 될 것이다. 서로에게 의미 있는 관계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눔의 지혜다. 고독은 고통이 아니라 성숙의 시간이다. 법정 스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 자식에게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홀로 설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많은 노인들이 외로움을 두려워한다.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섭다고 생각한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면 서글프다고 느낀다. 집에 혼자 있으면 적막감에 괴롭다고 말한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더 매달리게 된다. 하지만 외로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 외로움은 타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다. 고독은 혼자 있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외로움은 괴롭지만 고독은 평화롭다. 왜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게 될까?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왔기 때문이다. 자식들과 함께 북적거리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항상 누군가가 옆에 있었기 때문이다.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적응이 어렵다. 하지만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나이가 들면 친구들이 하나씩 떠난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는 경우도 있다. 자식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 결국 혼자 남게 되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다면 외로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첫째, 외로움을 적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외로움은 나쁜 것이 아니다.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외로움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 둘째,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발견하자.
혼자 있을 때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다. 혼자 있을 때 내면을 돌아볼 수 있다. 혼자 있을 때 깊이 생각할 수 있다. 혼자 있을 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셋째, 고독을 즐기는 법을 배우자. 고독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즐길 것이다. 고독한 시간에 책을 읽어보자. 고독한 시간에 음악을 들어보자. 고독한 시간에 글을 써보자. 고독한 시간에 명상을 해보자. 넷째,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자. 혼자 있을 때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보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자.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고민해보자. 다섯째,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자. 누군가와 함께 해야만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혼자서도 충분히 즐거울 수 있다. 혼자서도 충분히 보람을 느낄 수 있다. 외로움을 이기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 첫째, 규칙적인 생활을 하자. 혼자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자.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자.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자. 둘째, 취미 활동을 해보자.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해보자. 그림을 그려보자. 악기를 배워보자. 운동을 해보자. 요리를 해보자. 셋째, 자연과 친해지자. 집 안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자. 공원을 산책해보자. 꽃을 구경해보자. 새소리를 들어보자. 바람을 느껴보자. 넷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자. 자식들에게만 의존하지 말자. 동네 사람들과 인사해보자.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보자.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보자. 다섯째,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자. 외모를 가꿔보자. 건강을 챙겨보자. 마음을 다스려보자. 자신을 사랑해보자. 외로움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마음이 평안해진다. 자식들에게 매달리지 않게 된다. 자식들이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온다. 진정한 독립을 이룰 수 있다. 고독을 즐기게 되면 더 큰 변화가 일어난다.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된다.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다.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게 된다. 지혜로워진다.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일부다. 하지만 외로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우리의 선택이다. 외로움을 고통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외로움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외로움을 두려워하며 자식들에게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 외로움을 받아들이며 고독을 즐길 것인가? 고독한 시간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 고독한 시간에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만난다. 고독한 시간에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는다. 고독한 시간에 우리는 지혜를 얻는다. 많은 위인들이 고독을 통해 성장했다. 많은 예술가들이 고독을 통해 작품을 창조했다. 많은 철학자들이 고독을 통해 진리를 깨달았다. 고독은 창조와 성장의 원동력이다. 나이가 들어서 느끼는 외로움도 마찬가지다. 이 외로움을 통해 더 깊은 인간이 될 수 있다. 이 외로움을 통해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외로움을 통해 더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오늘부터 외로움을 다르게 바라보자. 외로움을 적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외로움을 친구라고 생각하자. 외로움을 성장의 기회라고 받아들이자. 그러면 진정한 고독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는 당당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외로움의 가치다. 기댐이 아니라 나눔이 관계를 지탱한다. 신영복 선생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부모와 자식은 의존이 아닌 교류 속에서 건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고 있다. 자식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좋은 관계라고 생각한다. 자식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관계를 망친다. 좋은 관계란 무엇인가? 서로 의존하지 않는 관계다. 서로 부담 주지 않는 관계다. 서로 간섭하지 않는 관계다. 서로 존중하는 관계다. 건강한 거리란 무엇인가?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다.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는 거리다. 서로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리다. 서로의 독립성을 지키는 거리다. 왜 거리가 필요할까? 너무 가까우면 서로 답답해진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간섭하게 된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부담스러워한다.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그리움이 생긴다. 많은 부모들이 거리 두기를 싫어한다. 자식과 멀어지는 것 같아서 불안해한다.
자식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해한다. 자식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외로워한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문제다. 거리두기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거리두기는 더 건강한 사랑의 방식이다. 거리두기는 서로를 위한 배려다. 거리두기는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방법이다. 어떻게 건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첫째, 자식의 사생활을 존중하자. 자식이 누구와 만나는지 물어보지 말자. 자식이 무엇을 하는지 일일이 확인하지 말자. 자식의 선택을 믿고 지켜봐주자. 자식의 자유를 인정해주자. 둘째, 자식의 의견을 강요하지 말자. 내 생각이 옳다고 우기지 말자. 자식의 생각이 틀렸다고 비판하지 말자. 자식만의 가치관을 인정해주자. 자식만의 방식을 받아들여주자. 셋째, 자식에게 의존하지 말자. 모든 일을 자식에게 부탁하지 말자. 자식이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자. 자식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자. 자식은 도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자. 넷째, 자식의 시간을 존중하자. 자식이 바쁘면 이해해주자. 자식이 자주 오지 못해도 서운해하지 말자. 자식의 일정에 맞춰달라고 요구하지 말자. 자식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자. 다섯째, 적당한 연락 주기를 지키자. 매일 연락하지 말자. 자식이 연락하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말자. 자식이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보자. 연락이 늦어도 이해해주자. 여섯째, 자식의 가정을 인정하자. 자식이 결혼했으면 배우자를 우선시하는 것이 당연하다. 자식이 자신의 가족을 먼저 챙기는 것이 자연스럽다. 며느리나 사위를 자식처럼 대하려고 노력하자. 손자, 손녀에게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자. 그러면 나눔이란 무엇인가? 서로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다.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는 것이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는 것이다. 나눔은 일방적이면 안 된다. 부모만 주고 자식만 받으면 안 된다. 자식도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자식의 젊은 에너지를 나눠받을 수 있다. 자식의 새로운 정보를 배울 수 있다. 어떻게 건강한 나눔을 할 수 있을까? 첫째, 자식이 필요로 할 때만 도움을 주자. 자식이 요청하지 않았는데 끼어들지 말자. 자식이 거부하면 억지로 하지 말자.
자식의 의사를 먼저 물어보자. 둘째,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움을 주자. 무리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지 말자. 내 능력을 넘어서는 일은 하지 말자. 도움을 주고 나서 힘들어하지 말자. 기꺼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셋째, 도움을 주고 보답을 기대하지 말자. 내가 해줬으니까 너도 해달라고 하지 말자. 은혜를 갚으라고 요구하지 말자. 보답받지 못해도 서운해하지 말자. 순수한 마음으로 도움을 주자. 넷째, 자식의 도움도 기꺼이 받아들이자. 자식이 도움을 주려고 하면 고마워하자. 자식의 선물을 거부하지 말자. 자식의 관심을 부담스러워하지 말자. 자식의 마음을 받아들이자.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 서로 부담스럽지 않다. 서로 편안하다. 서로 오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서로 성장할 수 있다. 반대로 균형이 깨진 관계는 어떨까? 한쪽이 너무 의존한다. 한쪽이 너무 부담스러워한다. 갈등이 자주 생긴다. 관계가 멀어진다. 나이가 들수록 균형이 중요하다. 자식에게만 의존하면 관계가 무너진다. 자식을 너무 간섭하면 자식이 멀어진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오래간다. 서로 독립적이어야 건강하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평생 이어진다. 어릴 때는 부모가 자식을 돌본다. 자라면서 서로 독립적이 된다. 나이 들어서는 서로 의지한다. 하지만 어느 때든 균형이 중요하다. 오늘부터 관계의 균형을 생각해보자. 자식에게 너무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식을 너무 간섭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식과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가? 서로 나누고 있는가?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자. 의존이 아닌 교류를 하자. 기댐이 아닌 나눔을 하자. 간섭이 아닌 응원을 하자. 집착이 아닌 사랑을 하자. 그러면 진정으로 아름다운 부모-자식 관계가 될 것이다.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될 것이다.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균형이다. 인생은 스스로 책임지는 데서 완성된다. 김수환 추기경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울림은 무엇일까? 자식에게 기대기보다 스스로 결단을 내릴 수 있을 때 인간의 존엄은 끝까지 빛난다.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선다. 자식에게 의존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독립적으로 살 것인가? 이 선택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품격을 결정한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선택권을 포기한다. 자식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생각한다. 자식들이 결정해주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긴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마지막까지 선택할 권리는 내게 있다. 어디서 살지 결정할 권리가 내게 있다. 어떻게 살지 결정할 권리가 내게 있다. 무엇을 할지 결정할 권리가 내게 있다. 어떻게 죽을지도 결정할 권리가 내게 있다. 왜 스스로 선택해야 할까? 선택권을 포기하면 존재감이 사라진다. 선택권을 포기하면 자아가 무너진다. 선택권을 포기하면 삶의 의미가 없어진다. 선택권을 포기하면 인간의 존엄이 사라진다. 인간의 존엄이란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다. 자신의 결정에 책임지는 것이다. 마지막까지 자신답게 사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도 선택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어떤 옷을 입을지 선택할 수 있다. 어떤 음식을 먹을지 선택할 수 있다. 어떤 사람과 만날지 선택할 수 있다. 어떤 일을 할지 선택할 수 있다. 더 큰 선택들도 있다. 어디서 살지 선택할 수 있다. 양로원에 갈지 집에서 살지 선택할 수 있다. 치료를 받을지 말지 선택할 수 있다. 연명 치료를 할지 말지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자식에게 맡긴다. 자식들이 정해주는 대로 하겠다고 말한다. 자식들이 알아서 결정해달라고 부탁한다. 자신은 잘 모르니까 자식이 정하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자식들도 부담스러워한다. 자식들도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모른다. 자식들도 후회할 수 있다. 결국 모두가 힘들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한다.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정해 두어야 한다. 내가 어떻게 죽고 싶은지도 생각해 두어야 한다. 자식들에게 내 의견을 미리 말해 두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결정해 두어야 할까? 첫째, 거주 문제를 생각해 두자. 집에서 계속 살고 싶은지 정하자. 양로원에 가고 싶은지 생각해 보자. 어떤 곳에서 살고 싶은지 알아보자. 자식과 함께 살고 싶은지도 생각해 보자. 둘째, 건강 문제를 생각해 두자. 어떤 치료까지 받고 싶은지 정하자.
연명 치료를 원하는지 생각해보자. 어느 병원에서 치료받고 싶은지 정하자. 누가 의료 결정을 도와줬으면 좋겠는지 생각하자. 셋째, 경제 문제를 생각해두자. 내 재산을 어떻게 쓸지 정하자.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 생각해두자. 장례비는 어떻게 마련할지 계획하자.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을 찾자. 넷째, 장래 문제를 생각해두자. 어떤 장례를 원하는지 정하자. 화장을 할지 매장을 할지 결정하자. 어디에 묻히고 싶은지 생각해보자. 장례식은 어떻게 치르고 싶은지 정하자. 다섯째, 일상생활 문제를 생각해두자. 몸이 불편해지면 어떻게 살고 싶은지 정하자. 누구의 도움을 받고 싶은지 생각해보자. 어떤 활동을 계속하고 싶은지 정하자. 어떤 것을 포기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보자. 이런 결정들을 자식과 함께 이야기해보자. 내 의견을 분명히 말해두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해주자. 자식들의 의견도 들어보자.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대화하자. 하지만 최종 결정은 내가 해야 한다. 자식들의 의견을 참고하되 내가 정해야 한다. 자식들이 반대해도 내 뜻을 관철해야 할 때가 있다.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다. 자식들도 결국 내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물론 판단력이 없어지면 어쩔 수 없다. 치매에 걸리면 선택할 수 없다. 의식이 없으면 결정할 수 없다. 그래서 미리 결정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정신이 맑을 때 모든 것을 정해두어야 한다. 스스로 결정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자식들이 부담을 덜 느낀다. 자식들이 후회하지 않는다. 자식들 사이에 갈등이 줄어든다. 내 자신도 후회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다. 마지막까지 자신답게 살 수 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가치관을 지킬 수 있다. 죽음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죽을지도 내가 결정할 수 있다. 품위 있게 죽을 수도 있다. 고통 없이 죽을 수도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미리 결정해 두어야 가능하다. 그때 가서 결정하려고 하면 늦다. 지금부터 생각해 두어야 한다. 지금부터 계획해 두어야 한다. 오늘부터 마지막 선택을 준비해 보자.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생각해 보자. 내가 어떻게 죽고 싶은지도 생각해 보자. 자식들과 이야기해 보자.
내 의지를 분명히 해두자. 그러면 마지막까지 당당할 수 있다. 마지막까지 자신답게 살 수 있다. 마지막까지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다. 자식들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선택의 의미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내 마음을 바로 세우는 데 있다. 법정 스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지혜는 무엇일까?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내 마음을 다스리며 사는 것이 품격 있는 노후의 완성이다. 품격이란 무엇인가? 외적인 조건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돈이 많다고 품격이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식이 잘 됐다고 품격이 있는 것이 아니다. 품격은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다. 진정한 품격은 마음가짐에서 나온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다. 어떤 어려움에도 당당함을 잃지 않는 마음이다. 어떤 유혹에도 원칙을 지키는 마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품격 있는 사람이다. 나이가 들면 품격이 더욱 중요해진다. 젊을 때는 외모나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내면의 깊이가 드러난다. 나이가 들면 진짜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품격이 더욱 소중해진다.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첫째,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마음이다. 자식이 나를 돌봐주길 바라지 않는 마음이다. 자식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마음이다. 자식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다.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다. 자식들이 잘 자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다. 작은 것에도 고마워하는 마음이다. 셋째, 너그러운 마음이다. 자식의 부족함을 이해하는 마음이다. 자식의 실수를 용서하는 마음이다.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는 마음이다. 자식의 다름을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넷째, 평온한 마음이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마음이다. 화내지 않는 마음이다. 걱정하지 않는 마음이다. 평안을 유지하는 마음이다. 다섯째, 자족하는 마음이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이다. 더 바라지 않는 마음이다. 비교하지 않는 마음이다. 현재에 집중하는 마음이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첫째, 매일 감사 인사를 해보자.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하다고 말해보자.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에 감사해보자.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표현해보자. 감사하는 습관을 만들어보자. 둘째, 화내지 않는 연습을 해보자. 자식이 말을 듣지 않아도 화내지 말자. 자식이 자주 오지 않아도 화내지 말자. 자식이 연락하지 않아도 화내지 말자. 화가 날 때는 깊게 숨을 쉬어보자. 셋째, 비교하지 않는 연습을 해보자. 다른 집 자식과 비교하지 말자.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지 말자. 예전의 내 모습과 비교하지 말자. 지금의 내 모습을 받아들이자. 넷째,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자. 자식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자.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자. 과거에 대한 후회를 내려놓자.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자. 다섯째,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자. 내 몸을 소중히 여기자. 내 마음을 잘 챙기자. 내 취미를 즐기자. 내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자.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있다. 첫째, 규칙적인 생활을 하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잠들자. 규칙적으로 식사하자. 꾸준히 운동하자. 건강한 생활 리듬을 만들자. 둘째, 새로운 것을 배워보자. 책을 읽어보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자. 새로운 경험을 해보자. 셋째, 남을 도와보자. 이웃을 도와보자. 봉사활동을 해보자.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자. 자신의 경험을 나눠주자. 넷째, 자연과 가까이 지내자. 산책을 자주 하자. 꽃을 가꿔보자. 햇볕을 쬐어보자. 신선한 공기를 마시자. 다섯째, 영적인 활동을 해보자. 명상을 해보자. 기도를 해보자. 철학책을 읽어보자.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품격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 말이 곱다. 행동이 신중하다. 화를 잘 내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 품격 있는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 이웃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 사회에 민폐를 끼치지 않는다. 오히려 주변을 밝게 만든다. 품격 있는 노후를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자신의 일은 자신이 한다. 남의 탓을 하지 않는다.
늘 긍정적이다. 감사할 줄 안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다. 자식들이 더욱 사랑한다. 이웃들이 좋아한다. 후배들이 본받으려고 한다. 모든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 한다. 반대로 품격 없는 노후는 어떨까? 자식에게 투정한다. 남 탓만 한다. 불평불만이 많다. 화를 자주 낸다. 감사할 줄 모른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서 피한다. 자식들도 멀어진다. 이웃들도 싫어한다. 혼자 남게 된다. 외롭게 늙어간다. 품격 있는 노후는 선택이다. 어떻게 늙어갈지는 내가 정할 수 있다. 어떤 모습으로 살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 품격 있게 살 것인지 그렇지 않을지는 내 선택이다. 오늘부터 품격 있는 노후를 준비해보자.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마음을 기르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자. 너그러운 마음을 기르자.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자. 그러면 진정으로 아름다운 노후를 보낼 수 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노인이 될 수 있다. 자식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부모가 될 수 있다. 후배들이 본받고 싶어 하는 어른이 될 수 있다. 행복은 정말 멀리 있지 않다. 내 마음을 바로 세우는 데 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다. 이것이 바로 품격 있는 노후의 완성이다.